자, 이제 혼자 만드는 사람들 얘기를 해볼게요. 이 혼자 만드는 사람들의 주제는 사실 1인 미디어입니다. 그쵸. 미디어가 변화하는 게 트렌드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예요. 이 1인 미디어 관련돼서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처음 나오고 할 때 UCC, 그 다음에 이제 MCN.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쏙 들어가고 그냥 유튜버 또는 그냥 크리에이터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요즘 초등학생들까지도 장래 희망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1인 미디어가 아주 열풍입니다. 요즘에 결정적인 장면, 문피 유튜버가 왜 이렇게 뜨는 것 같으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세요? 아, 제가 최근에 저희 엄마한테 아주 신선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님 연세가 어때요? 어머니가 51년생인데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돼요. 아, 맞아. 마르셨더라고요. 네,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 들어 엄마가 벤츠 방송을 본다고 먹방을 보시는데 벤츠의 먹방을 보고 먹고 싶어서 먹다 보니까 43kg까지. 좋은 일이네. 그리고 전주에는 46kg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 입에서 벤츠란 단어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만큼이구나 요즘. 유튜브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이제는 진짜 연령 불문이구나 라는 거를 저희 엄마를 통해서 봤죠.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아, 저도 비슷해서 저 이번에 설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데 요새는 그래서 뭘 하시나 봤더니 이 이어폰 꽂고 유튜브를 보고 계신 거라. 그러니까 저보다 유튜브 시청 시간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 재작년부터 미국에서 검색 2등이 유튜브거든요. 구글이 유튜브 살 때만 해도 왜 살까 싶었는데. 그렇죠. 와, 진짜 그 미래를 보는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아, 구글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 장면이 있는데 마을버스를 탔는데 뒤에 앉은 어떤 40대 엄마랑 한 10살 정도 보이는 딸의 대화가 그런데요. 엄마, 이번에 이런 컨텐츠를 해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찍고 내가 나가고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 회의를 버스에서 하고 있더래요. 우리 나이에 걸맞게 좀 거시적인 옛날 얘기 혹은 좀 옛날 얘기를 해봅시다. 아, 옛날 얘기 전문이시잖아요. 왜 옛날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황영이 약간 유튜브 모질이야. 몰라.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것도 많다. 우리 유튜브 모질이 황영의 옛날 이야기. 이게 우리 해외여행 자유화가 88 올림픽 이후에 됐어요. 버스 요금 자유화 그거 생각. 버스 요금 현실화. 네. 해외여행 자유화가 89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럼 그 전까지는 믿기지 않겠지만 남자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군대를 안 갔다 오면 해외여행이 안 됐어요. 지금은 바뀐 자유총연맹으로 바뀐 방공연맹에서 교육을 2시간 들어야 출국이 되는 거예요. 간첩, 식별법 이런 거 배워요. 그리고 공항에 가서 경무청 분소에 가서 신고하고 나갔어야 돼요. 저도 신고는 하고 나갔어요. 아, 호주 갈 때 형님. 저는 우리나라 해외여행 자유화가 준 우리나라 문화, 산업계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표절이 굉장히 줄었어요. 맞아요. 저는 여권을 처음 만들고 해외를 처음 가본 게 제일 입사하고 학고도 연수 가는 거였어요. 하루에 10번씩 쇼크 먹었어요. 다 우리가 베낀 게 있는 거예요. 천지인 거라 천지. 해외여행 자유화가 준 임팩트는 표절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저는 보는데 그거만큼 우리의 문화나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저는 인터넷인데 특히 유튜브 그리고 소셜미디어 결합에 따라 본인의 콘텐츠를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게 일상화되면서 우리나라 문화나 이런 쪽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저는 전문가의 몰락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판이 없어졌습니다만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논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양반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막 쓰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좋든 나쁘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해서 그 양반이 뭐 재판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깜짝 놀랐던 거는 그 사람이 잡혔다고 그랬을 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뭐냐면 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저 식견이.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친구가 전문대학 나왔대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서울대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때 느낀 건데 뭐냐면 그때보다 지금 훨씬 우리 컨텐츠를 퍼블리시하게 좋아졌잖아요. 막말로 정제돼서 글을 써서 출판하거나 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1시간 이상 떠들게 해서 로직이 흔들리지 않고 전문성이 돋보이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게 다 뽀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 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바뀌어요. 여긴 여러 가지 영향이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진짜 옛날 개념의 홍보 PR 얘기하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오피니언 리더예요. 그렇죠. 공공기관은 특히 더 그러는데 오피니언 리더를 쓴다는 건 뭐냐면 보도자료 쓰고 기획기사 내고 오피니언 리더라는 주로 교수 이런 사람들이죠. 한테 정책 자료집도 미리 주고 보도자료나 기획기사에 그 사람들의 코멘트도 따고 이게 전형적인 몇십 년 동안 유지됐던 건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된 거예요. 전문가가 사실은 알고 보니 별거 아니다는 인식이 커진 상태에서 그 사람이 전문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레가시 미디어는 신문의 구독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하되 이 사람이 주는 개인적 파급력은 개뿔 없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뭐냐면 전문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망, 소셜 관계망 때문에 파급력이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메가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화할 거냐? 특정 분야에 일정 정도 전문성도 있고 일정 정도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이 콘텐츠 생산하는 사람들을 다양한 분야로 묶어놓고 마치 방송국, 종합 방송국처럼 하겠다가 저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가 약간의 서글픔이나 이런 것도 고민해야 돼요. 인플루언서 출신으로 해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인플루언서란 말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인플루언서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엉뚱한 맥락이지만 저는 신문에 공항 패션 나올 때마다 짜증이 솟구치거든요. 맞아. 황영이랑 진짜 안 뭐 맞는. 어쩌라고. 어쩌라고. 근데 그걸 따라 입어요. 그거는 송구스럽지만 말입니다. 그건 자존감 결여입니다. 저 파리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죄송해요. 90대 중반에. 패션의 도시 아니요. 세계 패션의 첨단에. 가봤더니 파리 사람들 그때 유행하는 패션들을 입는 새끼 없어. 다 지 멋대로 입고 다녀요. 입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인플루언서를 받는 거 아니냐도 생각하면서 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 인정하는 건 덕후에서 시작됐다. 정말로 어떤 하나만 쫙 파서 자기 좋아서 계속 깊이 있게 갔는데 그게 우연한 기회든 뭐든 사람들한테 많이 파급이 되고 해서 그 사람이 뭘 비즈니스를 관련해서 해서를 책을 썼든 난 그런 거는 충분히 좋다고 봐요. 제가 약간 정정을 하면 뭐 딱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공항 패션은 셀럽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일반적이고 인플루언서는 물론 둘 다 영향이 맞긴 하죠. 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뭐 다른 저널이나 뭐 아티클에도 많이 나왔지만 종전에 그 영화 배우나 가수 뭐 이런 쪽의 연예인들 종전에 어떤 셀럽이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애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뭐 인스타 막 엄청 이뻐가지고 뭐 100만 팔로워 있고 이런 애들이 또 있는 거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또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나노 인플루언서. 우리는 나노야. 우리는 천 이하는 천지야. 뭔지 마이크로 나노 서글프다. 아니 컨텐츠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양반이 유튜브 모질이니까 나는 저기 택시에서 택시기사가 그거 여기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삼행시를 시작하고 아마 넛지 한 중간쯤 갔을 때예요. 명동에서 술을 먹고 택시를 탔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자꾸 기사님이 백미러로 자꾸 저를 쳐다봐요. 제가 주로 듣는 말이 있거든요. 이수만 닮았다, 뭐 김수철 닮았다, 뭐.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봐서 저러나 싶었는데 갑자기 백미러로 눈을 딱 아이 컨택을 하더니만 혹시 문피님이세요? 삼행시도 아니고 뭔 제가 으아! 그 소리를 질렀어요. 반가운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무섭더라고요. 일단은 유튜브에서 삼행시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보고 계신대요. 근데 구독자는 아니래.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본대. 그래갖고 기사 선생님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네, 여전히 보고 계시죠? 눌러주세요 선생님. 댓글로 좀 존재를 증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뻥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다 뻥이래. 그리고 저희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받네 안 받네 가지고 한참을 실갱이를 했어요. 그 기사님한테 감독님이 문피가 인플루언서인 거야. 저도 작년에 클라이언트 미팅 갔는데 거기 젊은 과장님이 공식 회의 끝나고 나와서 이제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데 삼행시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했던 얘기가 늘 거기서 보던 분이라 연예인 같기도 하고 아는 사람 같아서 좋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서 넘겨짚을 게 뭐냐면 요즘 전지적 참견 시점이 시청률이 꽤 높은데 전참시 이전에 3인칭 행동 시점이 먼저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네이버 TV에 채널이 개설되어 있는데 삼행시가 월등히 앞섭니다. 제 표절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번 제주도 심사하러 갔는데 모자 쓰고 혼자서 목 찢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흥 소장님 아니시냐고. 근데 요즘은 왜 그런 경험이 없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페이스북 2,500명? 페이스북은 지금 4,900명. 4,900명? 네네. 4,900명에 팔로워는 5,000명이 좀 넘었고요. 유튜브 800명인데 우리도 이 정도인데 막 10만 막 뭐 50만 이런 여기는 그래서 그들이 왜 영향력이 있냐면요. 희소성과 진정성과 친근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건 사실 브랜드하고도 맞긴 맞는데 오늘 이 녹화한 게 방송에 나가면 우리 황영의 친근성이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모질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형이 그동안에. 풀샷으로 들어와서 말하듯이 이렇게 그런 데잖아. 뷰티 유튜버들은 바로 이 정도 거리 아예 이렇게 그래서 언니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약간 강의하듯이 막 그게 45cm에서 1m, 10mg의 거리. 아까 사회적 거리 말씀하실 때. 그러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얘기 먼저 잠깐 하면 네. 먼저 하시는. 넷플릭스 얘기도 이때 떠오르고 막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그쪽 관련한 그 사장님하고 또 만난 일이 있었어요. 어디 넷플릭스 사장님 아니 만났어? 알고 이렇게 대단한 형이야. 넷플릭스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 황형. 만났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1인 시대에 혼자 사는데 혼자 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의식주 빼고 나면 휴미락일 거예요, 그죠? 휴미락. 쉬거나, 그죠? 뭐 이쁘게 꾸미거나, 혹은 즐기거나. 근데 이 세 가지하고 다 연결된 게 이제 컨텐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시간 점유율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렇죠. 혼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쓰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재배열하는 게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시 내가 혼자 있다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와 달리 시간이 2배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 시간은 똑같다고 10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릴 수 없다면 그 10시간 안에 보거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내 마음대로 재배열되는 게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파 부분은 다시 보기가 아니면 컨텐츠가 지금처럼 향유될 수도 없어요. 그동안의 미디어라는 건 뭐예요? 시간 일정에 맞춰서 편성표로 쭉 보여줬다는 거예요. 채널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신문에 TV 채널 편성표가 없어졌다는 게 지금 시대를 상징한다고 봐요.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TV 채널 편성표가?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종이신문을 안 보니까 편성표가 없어졌다는 것도 처음 들어. 그러니까 있어도 몇몇 할 거예요. 나도 안 봤으니 갑자기 약해지네. 구독률이 10% 미만이니까 안 또 본다고 갑자기 해서 자기 검열에 빠진 거야. 막 질러내. 그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케이블 채널에서 영화 채널 프리미엄 돈 내는 영화 채널 말고 일반 좀 싸구려 영화 채널 보면 1부 2부 나눠서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케이블 TV에서 영화를 보면 한 10번을 봐도 그 전에 내가 본 데부터 또 봐요. 이상하게 겹치죠. 악마를 보았다는 나는 그 한 서너 번 본 것 같은데 케이블 TV에서 최민식 죽기 직전부터 봐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악행을 저지른지 모르겠고 죽는 게 불쌍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넷플릭스는 시간 점유율 싸움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 재배열을 할 수 있게 해준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튜브도 일반 미디어보다 훨씬 성공 확률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황형 뭐 이런 거 알아요? 영화 대사였죠. 이영애 봄날을 간다. 라면 먹고 갈래? 아, 그건 알죠. 요즘은 그런 말이 있어요. 넷플릭스 보고 갈래요? 아, 외국은 외국은?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좀 온화하게 한 어떤 좀 성적인 유혹 아니겠어요? 이야, 이게 기획회의 할 때랑 이렇게 말이 달라. 자기 검열. 아, 거기서는 무슨 방앗간 같은 얘기가 나왔었지요. 아, 요즘 황영이 약해졌다는 게 이런 대목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시대는 혼자 있는 시간의 시간 점유율을 싸움이고 결국은 컨텐츠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한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교통 관련해서 얘기할 때 트랜스포테이션을 얘기했어요. 트랜스포테이션. 그럼 그건 뭐냐면
도구 중심의 사고예요. 우리가 어느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뭘 타고 갈 거냐. 요새는 모빌리티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는 대중교통 그리고 개인적인 트랜스포테이션 이거의 구분이 이제 갈수록 희미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 자율주행, 무인주행 이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가용을 사서 운행해야 될 이유가 갈수록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도 대중교통에서 보시면 옛날에 30년 전에는 모두가 스포츠신문을 보고 있었고 지금은 모두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콘텐츠 소비잖아요. 이제는 그 이동하는 모빌리티 내에서의 어떤 콘텐츠냐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 그러면 처음에 구글이 자율주행차 실험한다고 그럴 때 웬 생뚱맞은 거냐.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모빌리티 관점으로 보면 구글이 기술이 탑재된 운전수가 없는 이게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 중에서 경로 안에서 혼자 시간을 소비할 때 구글이 가진 컨텐츠로 그거를 소비하게 만들고 그게 유튜브가 붙는 거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빌리티 시대가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건 공유 경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자가용을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몇몇 경우에는 그럴 필요도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 점유율이다, 컨텐츠 싸움이다, 시간의 재배열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넷플릭스 무섭고 유튜브 무서워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이거 얘기 중요한 얘기야. 아니, 저걸 보고 얘기해야 된다. 중요한 얘기야. 아주 중요한 얘기야. 미디어가 복수형이지. 그렇죠. 뭐의 복수입니까? 미디어의 단수가 뭐요? 미디엄이요. 미디엄. 미디엄이 뜻이 뭐요? 그렇지. 중간자 매개체예요. 미디어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뉴스거리든 얘기할 거리를 자기를 매개로 해서 확산시켰어요. 전달했어요. 그 중간 매개체가 가지는 파워를 가지고 장난질을 했던 거예요. 이제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직거래가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일어난 현상 중에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통해서 정치적인 성공을 이뤘다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옳다 그러다가 내가 자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는 다 가짜 뉴스라고 우기고 트위터로 소셜 미디어로 직거래한 거예요. 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항의해요. 항의 이유는 자기들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직접 뭘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자, 이게 매체의 위기는 단순히 구독률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매체가 중간자로서 가지는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뭐예요? 넷플릭스가 매체예요? 아니에요. 콘텐츠인데 옛날 전통적인 방식이면 어떤 매체에 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콘텐츠는 잘 만들면 기존의 매체와 상관없이 어떤 매체든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개념을 생각해야지 레가시 미디어가 줄고 있고 이런 현상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양한 형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전통 매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장난질 하지 마세요. 장난질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전히 종이가 주는 바스락거림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스낵 컨텐츠가 아니고 깊이 있고 정말 오피니언이 될 만한 걸 읽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금처럼 직거래가 가능한 시대. 그래서 1시간만 지나면 이게 구라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기사로 조작질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시대다라고 보고요. 시간 점유율 싸움인데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1인 소비하는 사회에서 그 사람들 각각의 뷰어 오디언스가 한정된 시간을 재배열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도 크고 일반적인 어떤 경쟁사가 이기긴 쉽지 않다. 이게 제 결론이고. 말 좀 그만 좀 길게 해요. 죄송합니다. 결론이고 또 하나 결론입니다. 네네네. 조금 넷플릭스 얘기하다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넷플릭스 컨텐츠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U+하고 제휴를 네, U+, LG U+가 요즘에 공격적으로 그쪽. 네네. U+에서 작년도에 이제 알뜰 요금제라는 걸 냈어요. 문피에서 우리 아주 잘 해서 유튜브
조회수 몇만 나왔었죠 그때? 조금만 설명하자면 유플러스에서 처음에는 GS25 요금제를 냈고 그 다음에는 홈플러스 요금제를 냈어요. 다 기억나요. 굉장히 저렴해요. 이 요금제를 낸 뒤에 넷플릭스하고 제휴를 맺었단 말이죠. 그때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넷플릭스를 끌고 옴으로써. 우리 거를 이용해 주세요가 아니라 넷플릭스 보고 싶으면 데이터 제한이 있으니 이쪽 알뜰 요금제로 오겠다라는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제휴를 한 거고 유플러스 알뜰 요금제 광고를 저희가 2편을 만들었는데 저를 찍고 있는 우리 고경복 감독이 연출을 해서 그것 좀 영상 좀 틀어주세요. GS25 요금제는 유튜브에서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635만 뷰. 135만 뷰? 네, 그리고 홈플러스 요금제는 135만 뷰. 두 개 거의 합쳐 800만 뷰네. 네, 그래서 우리 고 감독이 오, 고감독. 고감. 고경복인데 곧 고천만 감독이 될 것 같다. 1000만 뷰의 사나이. 개간지. 아직도 모르지. 하연아, 좀 놓으라고. 도대체 왜 그러는데? 제발 좀 놓으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2년이면 할 만큼 했잖아. 지금 끝내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끌린 건데? 오빠는 알면서도 안 바꾸잖아. 나 더 이상 구속받기 싫어.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제발 나 좀 놔줘. 어? 어서 오세요. 휴대폰 약정이 다 끝났다면 데이터 6기가, 음성 100분, 문자 100건 이 모든 게 17,500원. 10기가와 15기가까지 사용량에 맞게 선택하세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스펙 장난 아니네. 이제 빠르고 편하게 갈아타자. 오늘부터 GS25 요금제. 지금 GS25 요금제를 검색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매월 7만 원 버는 방법. 간다, 산다, 끼운다, 끝! 매월 7만 원 아끼는 홈플러스 요금제. 우리 가족이 매월 7만 원씩 버는 방법.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홈플러스 요금제. 지금 홈플러스 요금제를 검색해보세요. 네, 저 목소리 들렸던 친구가 네 연출을 했고요. 이게 그만 좀 얘기해. 생각나. 아니야.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IPTV가 이렇게 보급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미국은 케이블이에요. 옛날식의 케이블. 우리 옛날 케이블 기억나죠? 지역 동네 중국 영화 맨날 틀어주던 케이블. 원래는 뭐냐면 지상파가 잘 안 나올 걸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그 관련한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나라 IPTV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고 이렇게 IPTV 높은 나라가 없어요. 모 회사 사장님이시요. 네. 나도 그걸 몰랐는데 이유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방통위에서 그걸 허가해줘서 모바일 상품과 결합을 시켜놓은 거래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은 IPTV인 거야. 그거하고 인터넷이나 핸드폰과 결합되는 요금제는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만 그러니 다 IPTV인 거예요, 이제. 근데 수십 년을 왜 받냐, 근데. LG 플러스가 한 게 옛날에 아이폰을 KT가 처음 가져와서 독점적으로 해서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쉐어를 높이려는 전략과 유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게 제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 그 유플러스와의 그 계약 기간이 1년이래요. 1년 독점이고, 그러면 뭐 내년부터 또 풀리나 봐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풀리면 하려고 해요. 많은 경우 좀 아쉬운 건 약정제의 그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넷플릭스를 연결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정도로 또 디지털에 감각 있는 사람이면 PC로 볼 수도 있으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혼자 사는 사람, 또 혼자 사는 사람, 또 지금 만드는 사람인데 혼자 말고 지금 얘기가 그거죠. 내가 내 시간을 보내면서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 페북을 볼 수도 있고 뭐 유료 요즘에 구독하는 것도 있죠. 뭐 퍼블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걸 만드는 업자들의 얘기도 전 좀 듣고 싶어요. 뭐 네이버 TV, 카카오 TV, 뭐 옥수수, 훅 만나신 그런 큰 회사의 대표님, 특히 문피는 이런 영상 혹은 플랫폼 이런 쪽에 그 전문가들도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 네이버 TV 잘 될 것 같은가요? 이거 썸네일이야.
저는 네이버가 이 동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수하면 갈라파고스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지금 네이버 TV에서 유튜브에 올라간 콘텐츠를 네이버 TV나 네이버 뉴스 쪽에 이 삽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저도 기사 봤어요. 왜 그러는 거죠? 유튜브가 잘 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은 거겠죠. 근데 정말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그건 바보 같은 선택인 것 같고 저희 삼행시도 이제 네이버 TV에 채널이 개설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항하기 위해서 MBC, SBS, 네이버, 카카오, TVN 등 해갖고 만들어낸 게 SMR이에요. 스마트 미디어 랩이라고. 저희 삼행시 컨텐츠가 이 SMR과 계약을 하면서 총 10개 동영상 플랫폼에서 저희 삼행시가 나가고 있어요. 조회수 형편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붙어서는 승산이 없다고 봐요, 사실. 광고도 15초씩이나 붙이고요. 유튜브는 5초잖아요. 그리고 점점 요즘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유료화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단 말이죠, 컨텐츠를. 네이버 TV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폐쇄 전략, 흥선 대원군인가요? 그렇죠. 요즘 같은 이 동영상 컨텐츠 시대에 쇄국 정책을 쓴다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OTT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버 더 탑. 네. 이 방송 컨텐츠를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저희가 뭐 미디어 전문가는 아니어서 예측이 좀 어렵긴 한데 지금 지상파 3사가 만든 왜 푹하고 SK가 만든 옥수수가 합병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넷플릭스에 붙어보겠다 이거였죠. LG U+가 CJ 헬로를 뭐 인수했잖아요. 그죠? 뭔가 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라고 우리 국내용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쟤들이 왜 만들까? 근데 그랬다며요. 뭐 작가가 가고 뭐 배우가 갔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그랬더니 이 정도 돈 줄 테니 알아서 만드세요. 간섭 안 할게요. 그냥 정말로 알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래서 그 돈을 들여서 왜 할까? 왜 할까? 아무래도 로컬 OTT 사업자가 가진 강점은 로컬 콘텐츠거든요. 넷플릭스는 이제 그런 대결이 본격하게 되기 전에 넷플릭스도 로컬 콘텐츠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동시에 로컬 콘텐츠가 있지만 니네 로컬 OTT 업체가 제공할 수 없는 이런 규모감 있고 제대로 볼 만한 거를 준다라고 해서 확 끌어가려는 그런 시도 아닌가. 그래서 그 돈을 쓴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변화의 방향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유튜브의 이 프리미엄 유료화를 보면서 유튜브가 앞으로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 보면 영상 컨텐츠 시장이 중간이 없는 완전 슈퍼 하이브리드 핸드폰으로 찍는 이 품이 덜 드는 컨텐츠 이렇게 두 개로 딱 갈라질 거라고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놀란 게 익스피디아. 네. 네, 익스피디아에서 그 동영상 채널을 운영을 해요. 거기서 한번 여러분 꼭 봐보세요. 한국 편을 보시면 익스피디아. 네, 익스피디아에서 한국 편을 보시면 내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고 싶어.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게 뭐냐면 4K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분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싶어서 장비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별 시덥지 않은 콘텐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옳은 정보를 구하기까지 유튜브에서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마치 네이버에서 요즘에 뭐 치면 별로인 게 나오듯이.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유튜브도 네이버 지식인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식인에 물어보잖아요. 근데 답을 한 내공이 막 신급 뭐 이런 사람들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가의 몰락하고는 또 다른 양태. 그렇죠. 같은 맥락을 좀 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의 컨텐츠가 앞으로 딱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질 거고 유니클로 시장과 에르메스나 샤넬급의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다. 아, 양분화될 것이다. 양극단으로. 가운데가 없을 것이다. 어중간한 건 뭐 안 되고. 네네. 아, 그래서 오케이. 컨텐츠를 찾을 때 알고리즘상 좋은 컨텐츠를 상위에 배치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컨텐츠를 준비하는 것도 저는 에르메스나 샤넬 쪽을 겨냥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요. 지금 우리 삼행시가 에르메스예요.
저번에 유튜브 댓글 못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이런 퀄리티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니요. 뭐 이랬어요. 그러면 시간을 쓰는 문제 말고 네.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 대한 혼자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고요. 요즘에 주변에. 근데 어쨌든 대세는 유튜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 하지 마라. 왜냐? 복잡계고 들어갈 인풋 대비 뭔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또 했어요. 근데 그거의 댓글들이 뭔지 아세요? 니는 하면서 왜? 니 그 잘난 척만 하냐? 이러면서 굉장히 악플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유튜브를 할까 말까, 유튜브를 하지 마라, 해라, 요런 컨텐츠들이 지금 사실은 제가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저한테 많이 뜨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패친 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진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영상 제작 전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컨텐츠를 만들면 보시겠습니까? 구독할 의향이 있으시겠습니까? 구독할 의향은 없고 그냥 보긴 할 것 같다, 좋아요. 구독할 거다, 최고예요인데 대체로 이제 좋아요와 최고예요를 눌렀어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페북에 제 컨텐츠 채널용 타이틀을 만들었죠. 그 타이틀 여기 꼭 띄워주세요. 네. 저기 우리 고천만 감독부터 시작해갖고 내부의 반발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반발하는 이유는? 왜 프로는, 왜 광고쟁이는, 영상쟁이는, 전문가들은 프로는 유튜브 컨텐츠 채널을 만들지 않을까? ROI가 안 나오니까. 그 시간에 딴 거 프로젝트에서 돈 버는 게 낫지. 그렇죠. 두 번째는 아마 심정적으로 격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대비 돌아오는 어떤 성과가 돌아오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더 많은 프로핏을 얻을 수 있다. 제일 저를 흔들었던 게 뭐냐면 한가해 보일 것 같기 때문에 하지 말라요. 그 시간에 차라리 좋은 작품 활동을 하자. 저는 황영한테 그 얘기를 꼭 다른 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그 퀀텀 리프. 그 단기간에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전략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황영한테 들었던 그 얘기 때문에 21일간 1일 1영상을 한번 해야겠다. 혹시 황영께서 우리 삼행시를 보시는 분 중에 나도 지금 이제 할 거야. 혹은 나 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래도 유튜브에 적용했을 때 단기간에 어떻게 어떤 폭발적인 이거를 딱 할 수 있냐. 그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영어 못 하시는 그 친구분. 기억력 좋다. 이거를 전 썸네일로 꼭 해야 돼요. 단기적인 유튜브 폭발적인 성장을 하려면 이게 썸네일이야. 이게 X축, Y축 보면 이쪽이 시간의 흐름이고 이쪽이 퍼포먼스, 성과의 축이라고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이 흐르면 성과나 이 실력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인이나 조직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성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성과 곡선을 보려면 출발점이 어디냐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의 영어 실력은 그 전까지 쌓인 데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거예요. 안 늘어요. 안 까먹는 정도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과를 이렇게 높이는 노력을 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성과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한 데서 이 성과의 기울기를 높이려고 죽을 둥 말 둥 힘을 써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정도 실력을 내려고 하루에 4시간 자고 그걸 1년을 해서 늘렸다 쳐요. 근데 더 높이려면 하루에 2시간 자고 그러다 사람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과의 기울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출발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내려면 이걸 급격하게 올리는 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똑같이 가되 특정 시점에 풍 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팍 이렇게 선이 이렇게 팍 뛰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단기적인 시간에 집중적인 인풋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푹 뛰고 그걸 통해서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보통 퀀텀 리프라고 그래요. 퀀텀 리프. 확 뜨는 거고 그게 모멘텀이 되는 삶에. 제가
미국에서 교수질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영어 못해요. 저랑 같이 재수했는데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2년치 영어 학력고사 성적이 50점이 안 돼요. 1년에 50점인데 2년치가 50이 안 돼. 근데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물론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와이프가 이제 재미교포예요. 88 서울올림픽 때 통역 자원봉사원 재미교포가 네, 자원봉사원 그 재미교포 아가씨가 왜 저 인류학자가 저 원주민 관찰 갔다가 원주민 추장하고 결혼하는 느낌으로 원준이가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제 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얘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석박사를 했는데 또 이공대는 또 전문 용어만 알면 된대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친구가 미국 유학과를 결승했을 때 야, 너 영어 되냐? 그랬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가서 3달 동안 우린 다 국정교과서였으니까 중3 영어 교과서만 3달 동안 본 거예요. 물론 만화처럼 되진 않아요. 78페이지를 외워봐.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중3 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3달을 공부해요. 달달 외울 정도로. 그리고 풍 뜬 거예요. 저는 그게 애플의 마케팅 그 격언 중에 뭐라 그러냐면 크게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모멘텀 이런 얘기는 미디어 플래닝에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36억을 1년 동안 광고한다. 그럼 광고비를 어떻게 써야 되냐 할 때 매달 3억씩 한다. 컨티뉴이티. 그 다음에 뭐 짝수달 뭐 6억씩 쓰고 안 쓰고 한다. 이게 펄싱. 근데 제일 그 효과가 크다고 되는 건 초기에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멘텀의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우리 전에도 얘기했던 양질 전화도 관련되고 25일 동안 매일 하나씩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초기 단계 반응이 미미해서 그렇지 오히려 너무 미미해. 그 25일을 하지 말고 그게 좀 이 사람이 쇠가 빠지겠으나 50일 정도로 하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황 형이 이제 매체비를 어떻게 쓰느냐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용돈을 쓰는 방식과 비슷해요. 뭐냐면 저희 과가 정원이 100명이에요. 근데 용돈을 당시에 교통비 포함해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 10만 원을 3일 동안 다 쓰는 거예요. 100명이잖아요. 만나는 친구들하고 저녁 때 술을 먹을 때 술판을 크게 벌려요. 30명씩. 일차를 딱 내. 30명이라도 이 대학가는 싸잖아요. 그럼 30명한테 쌌다는 거를 각인을 딱 시켜줘요. 둘째 날 또 술 먹어요. 또 싸. 3일째. 그리고 나머지 27일은 얻어먹고 다녔어요. 아, 그래서 사줘. 그때도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셨구만. 사줘. 왜냐면 야, 나 돈이 없어. 그래, 아씨, 내가 사줄게. 걱정 마.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 야, 나 삼겹살 아래로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 닭 한 마리 또는. 그래서 선택을 커미트먼트를 발생시켜서 얘는 술 먹을 생각이 아예 없는데 야, 난 삼겹살 또는 치킨이 땡겨. 이 2개 아니면 난 양보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얘는 사줘. 야, 이게 이 양반 참 전략적이고 얍삽하고 훌륭했네. 젊을 때도.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 30명이 술을 먹다 보면 나중에 끝까지 남는 한 7, 8명 있는데 술이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거 계산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무도 걔한테 얻어먹었다는 기억을 못해. 저기 이제 우리 문 감독 얘기 들으시면 여기 저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정치 쪽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특히 유권자들이 표를 줄 때 제일 중요한 감정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있거나 둘 다 강력하게 있어야 되는 감정이 뭐냐면 고마움과 미안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은 배우자들이 돌아가시면 고맙고 미안하다, 미안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한테 내가 고마운 마음이 들거나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이 내가 생활에 찌들려서 못하던 걸 나가서 대신 싸워줬어요. 고마워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보답을 받지 못하고 찌그러져 있어요. 미안해요. 부채감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나라 대중정치사에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작용해서 대통령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DJ도 거기에 해당해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 감독은 학창시절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스킬을 썼던 거예요. 알고 한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 김어준 씨 표현대로 무학의 통찰 아닙니까? 책 보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깨달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재능인 겁니다. 재능.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선생님들 대부분 재능입니다. 못하는 건 노력의 부족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재능이에요. 공부도 재능입니다. 노력하면 나이 30 넘었는데 노력해서 안 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으세요. 피해내서. 계속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계속. 아니 혼자 만드는 사람들 얘기하다가 혼자 만드는 또 이런 얘기하다가 사람 왜 이래? 내가 다시 어울리지 정리해볼게. 마라 일로 가는 거야. 내가 다시 정리해줘. 정리해볼게. 혼자 산다는 것이 저의 큰 주제였고 여기서 산다는 건 리브와 바이 또 리브 중에서 리브 언론 혹은 림메 언론 혹은 혼자 내가 있는 시간을 보내는 나의 여가 생활 나의 특히 폰이나 이런 것들 통한 거였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폰으로 페이북도 하시고 저희 삼행시도 보시고 인스타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것들을 늘 어느 시간 하실 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제가 그래도 두 분 대비 경험해 봤는데 많이 문피한테도 문의가 많다라고 하시니까 요것도 썸네일로 하나 해주세요. 흥 소장이 말하는 유튜브는 뭐 유튜브 뭐 해라 하지 마라. 저는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한다면 해도 된다고 봐요. 사전 제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예전엔 블로그를 했는데 요즘엔 좀 안 해. 혹은 요즘 브런치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도움이 되더라. 근데 자신이 뭔가를 자신의 관점과 경험에 의거해서 좀 짧은 글이나 그런 뭔가 글이든 뭔가를 만들어낼 욕망이 있으시다면 저는 유튜브를 메인으로 놓고 브런치 같은 거를 두 소스를 같이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할까 말까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선 하셔라. 그래야 저의 이 초보 유튜버의 이 괴로움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 초보 유튜버의 이 어떤 희노애락, 이 두려움과 빡침과 외로움과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해보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저희 삼행시 담비, 삼행시 흥아래에서 말한 개인 브랜딩적인 접근으로 좀 기획을 좀 하시고 나서 그걸 한 10개, 20개를 미리 목차를 잡거나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을 찾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채널명을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뭐 썸네일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이런 건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부수적인 거라고 봐요. 그거 진짜 왜 하고 싶으신지 그 목표를 좀 가지시고 3개월 후에 어떤 정도의 정량적인 걸 하고 싶다? 거기서 어떤 소소한 즐거움을 좀 느끼고 싶다? 그거에 대해서 흥아리에서 얘기했던 담비에서 얘기했던 걸 한 번 다시 이번 기회에 돌려보시면서 그걸 하시면 저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그 즐거움과 그 외로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두 분은 어찌 보면 두 분보단 제가 좀 더 유튜브에 가깝죠. 저는 좀 친근하고 가볍고 이런 걸 좀 지향하는 편이니까. 다음 녹화 때 어느 정도 제가 이 뽀시래기가 어떤 성과나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저는 볼게요. 네, 알려드릴게요. 1인 시대에 혼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혼자 시간을 소비해야 될 때 컨텐츠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데 유튜브다라고 치면 그럼 그런 1인 시대에 맞춰서 좀 파급력이 있거나 성공하는 컨텐츠는 대부분 어떤 게 대표적인 거죠? 뭐 워낙 뭐 분야가 많으니까 아까 제가 뭐 또 놀랍게 들었던 건 그냥 잘생긴 애가 공부하는 건데 그걸 몇십만이 본다. 그것도 있고 할머니 얘기는 또 뭐였어요? 박망리 할머니 모르시는구나. 진짜 이분 막 사시네. 박만희 할머니 다른 분은 다 아시죠? 근데 제가 황영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저 유튜브 별로 안 봤을 텐데 기사에 이 할머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손녀가 할머니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이분의 대표 콘텐츠 뭔지 아세요? 치과 갈 때 하는 화장. 치과랑 아무 상관이 없어. 뷰티 크리에이터야. 근데 할머니의 매력이 쩔어요. 사람 냄새가 나. 따뜻하고 내 할머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이렇게 막 정이 가요. 박만리 할머니 외에도 유튜버로서 사람들한테 꽤 많은 사람들한테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막 어그로 끌고 아프리카 TV 출신 이런 분들보다는 굉장히 희소하면서 그만의 매력이
아주 빠져드는 거야. 진짜 이 사람과 친하고 싶어. 이 사람 너무 만나고 싶어. 요런 그 매력이 있어요. 저는 황영 진짜 가능하다고 봐요. 아, 오늘 굉장히 많이 가능해졌다니까. 저는 황영이 진짜 그냥 폰 들고 운전하면서 놓고 막 생각내기 하고 이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자, 오늘 조금 긴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 삼행시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흥 소장. 저는 아까 신경림 시인의 갈대 시 읽어드린 것처럼 외롭고 뭐 이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용하기보다 그걸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컨셉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개인들은 심심하다? 내가 시간 낭비했다?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할 일은 많은데 내가 지금 유튜브만 지금 몇십 개째 보고 앉았네. 아, 이러려면 내가 유튜브를 하자, 내가. 이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번 보자. 황영이 이거 먹자고 그랬을 때 아니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지. 얘기도 하고. 문피가 술 한 잔 더 먹자. 아, 저 속 아파서 안 먹을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뭘 제일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근데 그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 이쪽을 배려하지 않아도 본질적인 관계가 아예 틀어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토킹하시고, 혼자 사는 시대지만 우린 또 혼자가 아닌 거죠. 저는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 넓은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저 어디 모임 가는 거 되게 싫더라고요, 이제.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적인 질적인 시간과 애정과 대화와 이런 것들을 좁고 깊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하려고 할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흥 소장 유튜버도 한번 찾아보시고 구독은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사실 오늘 1인 가구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1인 시대는 실제로 1인 가구로 생활을 하는, 살림을 하는 사람도 포괄되지만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으로는 좀 서글프지만 본질적으로 인생은 혼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의 어떤 완결성이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존감이라는 게 그냥 나를 지키는 어떤 방패 같은 무식한 자신감은 아니고요. 자존감이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혼자 산다는 것이 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감정적인 정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외로움이라는 감정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푸느냐의 문제가 사람한테도 중요하고 1인 시대를 같이 지내고 있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는 중요하고 급한 거 먼저, 두 번째 급하지만 안 중요한 거 다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외로움을 그렇게 타지 않는 방법은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사람을 잘 챙기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사람을 어떤 식으로 잘 챙기냐를 가지고 그 아주 극단적인 외로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혼자 시간을 보내고 혼자 시간을 재배열하는 이런 1인 시대를 맞아서 비즈니스들도 이 사람들의 외로움을 어떻게 만져주냐가 비즈니스의 어떤 열쇠말이 될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다라는 연결된 느낌을 주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나 혼자가 아니야라는 느낌을 주는 적극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으로서 그 박막래 할머니가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양이나 개가 나오는 컨텐츠를 구독을 많이 하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쪽으로 시간을 재배열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1인 가구 얘기를 잠깐 첨언 드리면 2014년부터인가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중이 큰 가구 구성이 됐는데요. 한 30% 가까이 됩니다. 갈수록 커질 거고요. 근데 1인 가구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건 물론 이제 고독사 하시는 노년층도 계시지만 20, 30대 젊은 층이 1인 가구로 살아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경제 활동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들었던 얘기는 아파트 이런 거 뭐 할 때 역세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게다가 또 뭐 역 중간에 있으면 그걸 역 중간에 있다고 하고 더블 역세권 이런 개 구라를 치는데요. 1인 가구 더블십, 더블십. 1인 가구 이쪽 얘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편세권이라고 해요. 역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편의점과 가까운.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짠해져요. 혹시 여기 정부기관에 계신 분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뉴스를 보는데 개뿔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만 있어. 이씨. 주거 정책, 주택 정책이 없고 부동산 정책이 있다고. 부동산 정책, 부동산 경기를 걱정하고 처치하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걱정하는 주택 정책, 주거 정책을 고민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늘어나는 이 젊은 층의 1인 가구 어떻게 할 거냐고. 또 하나, 대학교에 기숙사 들어온다고 옆에 원룸 그 임대하는 사람들이 데모하는 그렇게 막대먹게 늙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론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저주를 퍼부면서 오랜만에 우리 녹화를 축복도 좀 해줘. 우리 선행씨 진짜 1000명은 넘어야 돼 빨리 그거. 아니 가끔 혼자 정리하라 그러면 너무 혼자 열폭을 해. 다 좋은 말씀이니까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라고 체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렇게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같이 해주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덜 외롭다는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진짜 오늘 부탁드립니다. 한다냐? 구독과 좋아요 했으니까 저 딱 10초만 얘기할게요. 문피가 삼행시 페이지에는 올렸는데 유튜브나 이런 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저희 파티 때 오셨던 분이 저희 그걸 열심히 보시고 NC 마케터 취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대요. 저희가 구독자 수는 1000명 아직 안 되지만 실제로 좋은 영향이나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북이 저희 메인 본거지지만 유튜브로 만약에 보시는 분들 주변에 그 좀 이렇게 추천하셔도 되고 구독에 너무 인식하지 마세요. 네,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 이 녹화가 끝날 때쯤이 되면 노래가 생각나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그러니까 녹화가 끝나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 둘은 떠나고 나면 리브 언론, 리브미 언론이 아니라 에딧 언론, 렛미 에딧. 네, 이 편집에 대한 게 심한데요. 저도 이제 혼자 만드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업으로서 말고 삼행시는 저한테 취미이고 하다 보니까 열과 성의를 다해서 편집하고 자막 넣고 재미나게 다이제스트해서 여러분께 던져드릴 테니까 즐거이 좀 봐주시고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도 하라니까 공감을 하시네. 장시간 녹화했고요. 네, 수고하셨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삼행시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좀 자주 올려라. 퀄리티 높이는 것보다는 자주 올리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극 반영할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3명이서 만드는 고정 컨텐츠가 있고 때때로는 우리 흥 소장 그리고 황희 형의 어떤 캐주얼한 컨텐츠도 기획해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요. 이걸로 오늘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 보고.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끝났다. 허리 아파. 컷.